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소장 작성 강의하게 될 텐데요. 물론 휘수가 굉장히 작아서 다 못할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동차 시험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정도는 하자. 그게 이제 이번 강의 취지입니다. 먼저 어떻게 출제되는지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뒤에 최근 기출문제 부분들이 실려 있을 겁니다. 교재 제일 뒤쪽 부분에 759페이지 볼게요. 작년 기출문제인데요. 먼저 사례관계 주어지죠. 고갑등이 그 사람 인적사항이 주어져 있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와서 다음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자신이 가져온 서류들을 지시하면서 소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의리인을 위한 번안의 서류를 제기하기 위한 소장을 작성하시오 있어요. 지금 여기 얘는 당사가 주어져 있죠. 원고가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장 유리한 소장을 작성하시오. 원고는 주어져요. 이 뒤에는 사실관계인데 저는 의약선과 의약유품 도수협 등을 사목자라는 회사인 주식회사 블루 헬스 케어 이사라는 겁니다. 거기 별점 서류가 있는데요. 별점 서류는 뒤에 보면은 등기사항 증명서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2020년 3월경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사업자 알고 지내던 여울동에게 마스크 공급처를 소개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여울동은 2020년 4월경 마스크를 공부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정병동의 연락처를 건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갑동과 정병동이죠. 원고는 고갑동이고 그다음에 정병동이가 공급자이네요. 저는 정병동에게 전화했고 다음 날인 4월 7일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카페에서 지금 759페이지 하고 있어요. 759페이지 카페에서 정병동을 만났는데 정병동은 본인이 직접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경기단사지 소재의 마스크 생산 공장에서 마스크 10만 장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담하였고 정병동이 제시하는 단가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하기에 이 사건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가 두 번째 있죠. 이게 이제 물품 계약서입니다. 자, 물품 공급 계약서 보면은 단가를 900만 원 해가지고 총 금액이 9천만 원짜리예요. 2조 매매 대금은 9천만 원으로 하고 4번째로 나눠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잔금 6천만 원은 물건 인도받은 동시에 지급하다 약정을 합니다. 인도 시기는 있고요. 그리고 4조는 계약 해지와 관련돼 가지고 이행 규정이 있죠. 전항의 계약 해지에는 기발생한 권리와 서류상 증거의 연일치에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조가 위약금 약정이 따로 있어요. 위약금용으로서 3천만 원 약정한 겁니다. 분쟁 해결에 관해 가지고 6조에서는 관할 합의가 되어 있죠. 관할 합의 규정.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게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는 서울중앙지법원을 합의 관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관할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자 앞에 문제 있는 거 볼게요. 자 문제 세 번째 사안들 계약 체결 당일인 2020년 4월 27일 정병동 명의의 통장으로 계약금 3천만 원을 이체했는데 물품을 공급하기로 한 2020년 5월 7일에 마스크를 전혀 공급하지 못하였고 정병동 요청에 따라서 인도 기일을 2020년 5월 14일로 연기해줬는데 그날에도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즉시 정병동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약 해지 취지를 밝히고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병동은 2020년 5월 18일 알겠다라고 짧게 답장을 보내놓은 오늘까지도 전혀 계약금 반환을 않고 있고 이전에 연락처도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계약금 4천만 원 지급했었죠. 계약금 4천만 원 지급했어요. 그리고 뒤에 계약서에서 아까 뭐가 있었죠?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겁니다. 위약금 약정. 위약금 약정인데 이게 위약벌이에요. 위약벌 약정으로 3천만 원 있는 겁니다. 뒤에 760페이지 저는 2020년 4월 28일
정명도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해오름 약국에 판매하기로 맘먹고 해오름 약국과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명도와 계약표 내용으로 인하여 해오름 약국과 계약을 해지당했고 위약금 1,000만 원을 배당했다는 겁니다. 제때 공부하지 못한 경우죠. 어떤 약국에게 공급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가지고 1,000만 원을 지급해 줬어요. 이거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특별손해는 이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을 배당했고 이로 인하여 해오름약금으로도 받은 족적과 모멸감은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극심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 계약부 내용으로 인해 초래된 정적, 금전적 손해상을 모두 받고 싶습니다. 소장 자성주의상 김갑동의 이 진술 내용을 모두 진술한 것으로 보고 승소하는 범위에서 김갑동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서울지원관에 접수할 소장을 작성할 것. 다만 지원 흐름에 관한 지원 흐름에 대한 지원 흐름을 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작성 일자는 2022년 11월 10일, 이게 작년 시험일자가 돼요. 하여 당사자와 청구시자와 청구인을 갖추어 기재하고 청구 연호의 경우에는 요건 서류를 기재하되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별점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쪽 방법과 첨부서도 함께 적시할 것입니다. 세 번째, 소장의 오른쪽 위쪽에 소가와 납부할 인지액을 각 계산 내역과 함께 기재하고 다만 전자성이 아닌 종이 수임을 가정한다는 겁니다. 전자성이 아닌 것을 가정한다는 이유는 인지 할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자성을 제기할 경우는 인지액 10%, 인지값이 10%가 지시가 이루어져요. 전자성이 아니면은 10% 지시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들이에요. 그나마 이거는 작년 문제는 아주 양호하게 실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정신 나가도록 만드는 거 문제 한번 볼까요? 저 앞부분으로 가면은 정신 나가 문제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우리 26회 소장 볼까요? 26회 소장. 거기에는 문제 관계만 한 장 반대 있죠? 거기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은 뭔 첨부 서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첨부 서류. 이거를 다 어떻게 읽고 첨부로 다 검토해서 소장을 나서 하라는 겁니다.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을 시험에 신의로 알고 출제하게 돼요. 이 정도는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시험에서 도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작년 기출 문제 쭉 볼게요. 소장에서 어떤 거를 기재할 것인지 문제들인데 소장 기재사항 모범답입니다. 제일 위에 소장이라고 쓰고요. 이거를 표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소장의 오른쪽 상단에다가 소가를 쓴다고 그랬죠. 소가와 인지값을 계산합니다. 소가 산정 내역들은 소가가 4천만 원이면은 28위 문제예요. 28위 문제. 소가가 6천만 원, 6천만 원이면은 만원에 45를 곱하고 플러스 5천 원 더하게 돼요.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원고 표시하고 피고 표시, 이게 당사 표시죠. 먼저 순서가 원고를 먼저 표시하고 그다음에 피고를 그 다음에 기재합니다. 당사 표시하고요. 사건명은 계약금 반환 등 청구서가 돼요. 또는 각종 위약금 등 청구서도 되는 겁니다. 계약금 반환 등 청구에서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왜 6천만 원 달라고 그러는지 알고 있죠? 계약금 3천만 원하고 플러스 위약금으로서 3천만 원 정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금액을 합해가지고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 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금원 성격을 기재하지 않아요. 위약금인지 금원 성격을 기재하지 않고 6천만 원과 이 금연종 3천만 원에 관해서는 3천만 원은 계약금 지급한 날이죠. 계약금을 지급한 날이에요. 지급한 날로부터 소장 부분 홍달일까지는 연 6%. 왜 연 6%가 되는지 알겠죠? 상사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날까지는 연 12%, 왜 연 12% 나오는 거죠? 소적 보상 이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비율로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리고 나머지 3천만 원, 이게 이제 유학금분들이에요. 3원터면에서는 2021년 11월 10일부터요. 소장본 송달까지는 연 6%에 계약 불이행이죠. 계약 불이행 시에요. 그 다음날 갚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청구 취지, 이것도 암기될 청구 취지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소송비용 부담을 구하고, 세 번째는 가집 청구를 구하는 겁니다. 청구원에서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두 번째가 기와 요건 사실이죠. 이행지시랑 계약 해제가 됩니다. 이행지시랑 계약 후 해제할 경우에는 먼저 가번에 이행지 사실이 있어야 되겠죠. 이행지 사실은 이행기 투례되어 있고 이행기 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행하지 않으니 유부이고 피고 규칙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계약 해제 요건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 6배시가 상당히 도달한 사실이에요. 2번은 이행제사 계약 해제 요건입니다. 세 번째가 해제 효과인데, 해제 효과는 계약의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원성 유보 의무를 갖는다는 겁니다. 원성 유보는 준 돈 달라는 거예요. 3천만 원 계약금 준 거를 반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반은 위약거래를 약정이 있다고 그랬죠. 위약거래 약정이에요. 물품공급사에서 피고와 원가 피고는 계약 위반 시에 3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약벌이기 때문에 위약벌도 같이 청구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입증 방법으로서 갑제 이유로증은 물품계약서, 갑제 이유로증은 계좌이체서, 계좌이체서는 이거는 3천만 원을 계약금을 계좌로 이체시켜서 지급하는 겁니다. 3천만 원 지급한 걸 이거를 입증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카카오톡 송신내역서, 이거는 해제여사 표시라는 경우죠. 계약 해제여사 표시 해가지고 해제여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그 첨부서류에서는 위입증 방법, 각 독등과 소장 부분은 피고 수에 따른 소장 부분을 첨부하게 돼요. 그리고 법인에 대한 소장이면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게 첨부서류가 되는 겁니다. 영수필 확인서가 있는데, 영수필 확인서는 인지의 경우에는 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돼요. 납부하면은 여기 납부된 영수필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첨부하는 겁니다. 인지를 현금 납부하게 되면은 영수필 확인서가 있게 돼요. 그리고 송달료로 납부시켰는데, 송달료 경우에는 이것도 통상적인 송달료를 납부하게 돼요. 이건 나중에 계산식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출일자와 제출자의 기명날에서 서명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법명신을 기재하는 겁니다. 이게 소장에서 필요적 기사항들이에요. 자,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필요 기사항 어떤 것들이죠? 순서. 먼저 표제 기재한다. 표제를 씁니다. 표제는 일반적으로 소장이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당사자 표시죠. 당사자 지위 표시예요. 원고 지위 표시죠. 지위 표시하면은 그 성명과 그 사람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피고 지위 표시, 그 사람의 성명과 주소 기재하고, 물론 인적사항이 있으면은 인적사항과 연락처 이걸 같이 기재하게 돼요. 거기 인적사항과 연락처 있으면은 이걸 기재합니다. 그 다음 기재사항이 사건명을 기재하게 돼요. 사건명. 작년 기출문제는 계약금 반환 등 청구서라고 그랬죠. 사건명은 항상 어떤 청구의소라고 끝이 나도록 적는 겁니다. 대금이면은 대금 반환 청구의소, 소유권 이전을 가면은 소유권 이전기 청구의소, 사건명은 청구소라고 끝이 나도록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구의소 이런 식으로 사건명을 기재하게 돼요. 그 다음 기재사항이 청구 취지를 기재합니다. 청구 취지는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청구 취지는 이런 노래, 이게 암기를 위한 것들이에요.
꼭 암기를 위한 주요 청구지들은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이거 암기하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별표하시고 그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물론 청구 취지를 한 다음에 청구 원인을 써야 되는데 여기 청구 원인은 항상 시험에서 뭘 위주로 써라고 그랬었죠? 아까 뭐 제시했는데 청구 원인은 뭐를 위주로 쓸 것? 앞에 문제 760페이지 작성 시 의의사항 두 번째 청구원인을 쳐서 청구원인은 경우에 요건사실 위주로 기재해야 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구원인은 이거는 요건사실을 위주로 기재하는 겁니다. 자, 민법에 있는 요건사실들이에요. 민법의 요건사실. 이 사안의 요건사실은 크게 보면은 논점이 이행지체는 해제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먼저 이행지체는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요건이 구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계약 해제 요건은 이행지체의 경우는 먼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아서 의사표시가 도달일 사실입니다. 그 다음 부분들이 효과인데 효과의 경우는 계약 해제 있으면은 어쩌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원상 의무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걸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요건사실이에요. 청구원 요건사실은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시면서 꼭 이거는 암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암기해야 돼요. 이것도 암기 사실들. 청구원인이 끝이 나면은 그 다음 쓰는 게 뭐 있었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입증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입증 방법은 이거를 증명 방법이라고도 씁니다.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를 쓰게 돼요. 입증 방법으로서는 주로 서증을 줍니다. 우리 문제 뒤에 첨부 서면 중에서 서증이 있었죠? 물품 공급계약서에 있다든지 계좌로 현금은 3천만 원 계약금을 지급하는 사실이 있다든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게 입증 방법입니다. 입증 방법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첨부 서류를 쓰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첨부하게 되는지 첨부 서면인데 첨부 서면의 경우에는 여기 이 입증 방법 서증이면은 서증의 경우에는 그 서증의 4번이죠. 서증의 4번 이 4번을 같이 제출합니다. 서증의 4번 제출은 이거는 피고수 플러스 1이에요. 서증의 4번은 피고수 플러스 1입니다. 그거를 여기에서 뭘로 어떻게 표현했죠? 위입증 방법 각 몇 통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위입증 방법 각 도통. 피고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각 도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첨부서류에서는 소장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소장 부분은 몇 통 제출합니까? 피고수의 만큼 소장 부분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당사자가 법인이면은 첨부서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게 첨부서류가 돼요. 당사자가 법인이다 그러면은 법인 대표자가 소송 수행해야 됩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되고 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하면은 생기는 거 뭐 있다고 그랬죠? 영수필 확인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장부분 이런 걸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출을 할 일자와 제출자의 기명단에 또는 서명 그 최종적으로 법원 명칭을 기재하는 겁니다. 소장의 필요적 기사항들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분량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분량인지가 작년 기출문제 기준으로 하면은 딱 이 분량이에요. 이 분량만이 실제 시험장에 쓸 수 있는 분량이 됩니다. 더 쓰고 싶어도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몇 분 만에 써야 되는 거죠? 응? 2시간. 시간이 2시간이야, 2시간. 120분. 120분인데, 120분이면은, 이게 소송법에서, 소송부가 70분짜리, 소장 작성 30분짜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쓰는 시간이어야 돼요. 나머지 20분은 문제를
읽고 초안 작성하고 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런데 20분 안에 문제 읽고 초안 작성시키지 못합니다. 수험부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 쓰는 시간, 작성 시간이 60분, 여기는 20분 정도 해야 되는데 20분 동안에 이것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이냐 정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득권들은 소장 문제들이 다 쓸만한 문제들이 나와요. 기득권들 1년 공부하면은 기득권들은 소장 문제가 거의 다 쓸만한 문제 나옵니다. 기득권들은 여기 소송법에서 소장 부분들을 할 때는 이거를 많이 쓴다 해가지고 좋은 요소 나오는 것들 아니에요. 자기 시간을 철저하게 자기 억제, 자제를 해가지고 빨리 필요한 답안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소장으로 이렇게 할애를 하셔야 돼요. 생동차이다, 정차이다. 정차들은 소송법 문제가 쓸만한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송상들은 문제는 이해 들었는데 뭘 쓸까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동차했더니요. 그때는 소장이라도 열심히 넣으시면 돼요. 오히려 정차생들이 소장 점수는 훨 낮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이거 숙련하게 써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차례차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앞에 제1절에 있는 거 소제기본들은 앞에 파트는 보시고 뒤에 15페이지부터 진들어갈게요. 자, 소장의 기재사항부터 봅니다. 먼저 표제 쓴다고 그랬죠. 표제는 1심 소송이면 소장으로 기재하고요. 반소 경우는 반소장, 재심 청구 경우는 재심 소장으로 기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재사항이 당사자라고 그랬죠. 당사자인데 거기 당사자의 경우에는 밑에 두 번째를 당사자 등의 표시에는 당사자 지위 표시, 지위 표시라고 어떻게 했었죠? 지금 15페이지하고 15페이지. 지위 표시는 어떻게 하죠? 원고, 피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성명 등 명칭 표시이고 주소 표시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위 표시, 성명 등 명칭 표시, 주소 표시 크게 세 가지가 당사자에 쓸 부분들이에요. 지위 표시, 통상의 경우는 원고, 피고라고 쓴다고 그랬고요. 만일 원고가 피고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밑에 세 번째 줄 맨 앞사람 성명 앞에 원고라고만 한 번만 적고 각 성명 앞에 일련 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뒤에 기재례가 있을 거예요. 뒤에 기재례 원고 여러시면은 제일 앞사람한테만 원고 한 번 쓴다고 그랬죠. 그 나머지는 일련 번호를 씁니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 이렇게 반복하여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정사의 경우에 선정사의 경우인데 선정사는 원고라고 쓰고 그다음에 가로 안에서 선정 당사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원고, 선고 당사자 누구누구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소장의 말미에 가반에 소장의 말미에 별주로 선정라더로 성명과 조서를 기재한 선정자 명단 목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제 선정자 명단에는 선정 당사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실무화가 됩니다. 소장에서는 선정사자 문제들이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중요한 거는 답안에 선정 요건인데 선정 요건은 공통의 이해관계인데 공통의 이해관계는 65조 둔단 후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해서 공통된 때 동일한 사실상과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때 더하나서 공교와 관계를 공통에 가지고 있는 때를 말하게 됩니다. 아직 선정사자까지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죠? 동차. 오늘 어디까지 나와요, 동차?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중요한 부분 나가고 있네. 아직 다수항노소는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거의 뒷부분 가면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거기 각조의 2번 판례가 있죠? 각조 2번 판례가 제가 동차 때 나왔던 2차 문제가 돼요. 이게 제가 동차가
제가 8회 때가 동차했었어요. 8회 기출문제입니다. 8회 기출문제. 각조 2번 판례가 돼요.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계약상 임대인으로 주장하면서 갑에게 각 보증금 전부 내지 일부 반을 청구할 경우에 그 사건의 정점은 갑이 임대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상자인지 여부에 있기 때문에 그 임차인들은 상호간에 공동소진 관계일 뿐 아니라 주요한 공용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나사로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2번이 문제예요. 이때 임차인들이 선정사상을 내워서 소송 수행할 수 있는가? 이게 2차 문제가 돼요. 문제는 아주 간단하죠. 그럼 선정사사를 써라는 얘기입니다. 소장에서는 선정사사 문제는 출제 안 된다고 했는데 소송에서는 중요 문제들이 중 하나이고요. 7페이지 둘 이상의 취지가 충돌되는 경우 반서 이런 것들은 출제 안 돼요. 우리 소장에서는 오로지 1심이죠. 1심 민사 소송사건 이것만 출제됩니다. 항소심 사건, 항소장이라든지 반소장 이런 것들은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조리상의 취지가 충돌될 경우에는 이거는 참고하시고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뒤로 쭉 넘길게요. 자, 뒤에 20페이지에 제3자 법정 소송 3당의 경우가 있는데 7번이 있는 거 있죠. 7번. 이거는 별표하셔서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제3자 법정 소송의 경우에 법정 소송 담당을 이거는 배웠나요? 이것도 안 배웠네? 법정 소송당을 이거를 어떻게 구별하죠? 분류? 그냥 가라면 병행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관리처분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안 돼요. 관리처분권이 이게 제3자에게도 부여된 결과 제3자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일명 병행형, 가름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1번. 그리고 2번이 뭐죠? 2번이? 법정 소송 담당을 크게 둘로 나눈다니까. 이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고. 직무상의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사사건의 일정한 경우는 당사가 사망하면은 일정한 경우는 소송이 끝이 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검사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사사건에서 검사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생 부인호소를 제기하려고 그러는데 사망했다 그러면은 검사를 필요로 해서 제기하면 돼요. 이게 직무상 상사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법정 소송당입니다. 여기 병행형, 가름형 등이 있는데, 자, 그 문제들. 파단관제인은 병행형이죠. 가름형이죠. 가름형. 파단되는 경우에는 원고, 파단 채무자, 이율소의 파단관제인 김가동 이렇게 씁니다. 3번은 유형집행자. 유형집행은 어떤 형이죠? 가름형들이 갈파유정이라고 그랬잖아. 갈파유정이에요. 갈파유추. 파단관제, 유언집행자,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가름형입니다. 병행형들은 채권자, 대의소송을 제기한 경우죠. 대의소송 경우입니다. 그 유언집행자도 가름형이 돼요. 그래서 원고방, 이율소, 유언집행자, 김가동 이렇게입니다. 거기 앞에 유언집행자라는 표시를 하죠. 파단관제인, 유언집행자, 상소태단 관리인과 마찬가지 법정 소송만 오게 돼요. 5번에 직무상사가 있는 거죠. 검사라고 그랬죠. 직무상사 검사가 경우입니다.
그 훼손구조 사건에서는 선장도 직무상사로서 소송세권을 갖습니다. 표시하는 경우에는 앞에 표시를 어떻게 했었죠? 파단관제인 김갑동 이렇게 파단관제인을 표시합니다. 파단관제인, 위원집행자, 상속자산 관리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뒷페이지에 조합의 업무집행 사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장을 받아서 조합자산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그 자격을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무적 소송 담당이 있어요. 의무적 소송 담당. 이게 두 가지가 제3자의 소송 담당 규정들이에요. 의무적 소송 담당 경우에는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법률에서 명문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명문으로 허용되는 경우 뭐가 있죠? 응? 이게 대표적으로 선정 당사자 선정자도 이걸로 허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에 관한 재산 업무를 위탁 담당하면서 자기 명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법률의 명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 소송 신탁은 원칙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칙 불허예요. 그러나 A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있죠. A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이게 조합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에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이 사람을 하여금 의무적으로 소송 신탁해가지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기재가 돼요. 원고 동백흥농계의 업무집행조합원 표시하죠. 업무집행조합원 이걸 표시해줍니다. 그러나 나번처럼 제3자 소송 담당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 대입권 행사하는 채권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을에게 일정한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권리불행사. 그리고 이자가 현재 무자력이에요.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죠. 이자가 채권자의 병이 이거를 대위에서 행사하는 겁니다. 대위 행사할 경우에는 자기가 채권자 대위자라는 것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표시하지 않아요. 채권자 대위를 행사하는 채권자, 대위 채권자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추심명을 얻어서 추지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와 마찬가지 추심 채권자라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대위성, 대표성도 마찬가지예요. 표시하지 않는 경우, 표시하는 경우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표시하는 경우를 주의하셔야 되고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추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당사 명칭 표시와 성명인데 옆에 자연의 경우에는 성명과 성명인데 성명은 띄어쓰기 없이 표시하게 돼요. 성과 이름이죠. 성과 이름은 성명인데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 없이 표시하는 겁니다. 밑에 기재에 김갑동 붙여쓰기 있죠.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상 증명서 있는 대로 쓰면 돼요. 법인 등상 증명서 있는 대로 적힌 법인 명칭을 그대로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뒤에 기재는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 옆 페이지 25페이지에 법인화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 법인화인 사단 재단의 민소법 52조에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죠.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은 그 사단이나 재단으로 당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법인은 사단 전체, 사단 재단 자체가 당사 능력을 긍정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기재에 밑에 1번이 있는 거 있어요. 정종이 있죠. 정종, 원고, 영미시, 감상파 정종, 서울 종답구 흑석동 쓰고 대표자, 도유사, 정종의 경우는 대표자 하다가 도유사라는 표시 이거를 중첩적으로 기재합니다. 대표사, 도유사라는 명칭을 쓰게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법인이나 사단단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거의 다 자연인이죠.
자인 아니면 법인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비법인 사례자는 그런 소장 달성하는 분들은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어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뒤에 3번 주소 표시인데 주소 기재 방식 4번에 있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성명 명칭 다음 줄에 기재하되 가로 안에 주소 등의 제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명은 첫자 아래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밑에 기재례 1번 기재례 있죠. 원고 김인재 바로 밑에 쓰는 거죠. 부산 수영고 남청동 이렇게 씁니다. 거기 각조 16번 이거 별표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도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표시하잖아요. 서울, 부산, 경기, 강원도로 표시합니다. 즉 시도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읍면에서는 소속 시군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번지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번호로 표시하게 돼요. 이 기재례 1번에 있는 거 원고, 김인재, 부산, 광역시 쓰지 않습니다. 부산, 수영고 남천동 518 우편번호 있으면 쓰고 전화번호 쓰면 기재하면 돼요. 자, 각조 16번에 있는 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주소 기재 표시.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공지선거 할 거는 출제가 안 되고요. 두 페이지 28페이지 대리인과 대표장 표시인데 우리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은 소장에 법정대리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 페이지 두 번째 줄 법정대리인의 기재는 당사자 표시 아래 소송법상과 실체보상 대리 자격을 표시하고 성명을 기재하면 돼요. 기재례 1번에 있는 거 이거 암기 알고 있어야 돼요. 자주 출제지는 사안들입니다. 미성년자 친권자의 경우에는 원고 김갑동 미성년자를 그대로 쓰면 돼요. 서울 정로구 삼청로 9길 26 쓴 다음에 그 밑에다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모 모두 기재하는 겁니다. 친권의 경우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친권자 부 모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자 부 누구 모 누구 같이 기재하게 돼요. 그 친권자 부 모 같이 기재합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수식어 어떻게 수식하죠? 미성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입니다. 미성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이렇게 쓸 거고요. 3번은 이해 상반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특별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피고 기물수 미국 기물수를 쓴 다음에 특별대리인 박광수를 기재합니다. 특별대리인 앞에 수식어가 없죠. 수식어 이해 상반 행위이므로 이런 수식어를 쓰지 않아요. 이해 상반 행위이므로 이런 수식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특별대리인만 기재하면 돼요. 위에 1번하고 다르죠. 1번은 수식어가 있죠. 미성년자이므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자, 부재자 재산 권리인도 마찬가지 부재자이므로 수식어가 있죠. 부재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재산 권리인 김갑동입니다. 재산 권리인 성격을 법정대리인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기재례 1번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되어 이루어졌어요. 법인등록 대표자의 경우인데 법인등록 대표자의 경우에는 두 페이지 상법상 휴사의 경우입니다. 휴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라는 게 용어를 씁니다. 대표이사 누구 이렇게 기재하면 돼요. 기재례 1번에 있는 거 원고 대동역주기사 그 주소를 쓴 다음에 대표이사 누구라고 씁니다.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업무집행 사원이 있죠. 합령이사의 경우인데 합령이사의 경우는 대표자 업무집행 사원 이렇게 썼게 돼요. 그 밖의 경우인데 그 밖의 경우에는 옆 페이지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이사 씁니다. 학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이사장 중첩기재하게 돼요. 종정이면은 대표자 도유사 중첩기재합니다. 국가의 경우인데 국가의 경우는
원 피고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법무상 대표다 법무부 장관 씁니다. 그 다음에 소송 수행자를 기재하면 돼요. 대한민국 주소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자치단체나 자치단체도 피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누구누구 기재하는 겁니다. 국가 상대로 소송 서장에서는 출제 안 돼요. 나머지는 참조하시고요. 이쪽으로 넘길게요. 34페이지 사건 표시인데 사건 표시의 경우에는 우리 사실관계를 읽게 되면은 사실관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하나 사건이죠. 청구가 한 개인 경우 또는 청구가 다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 한 개면은 이 사건에 끈 다음에 그 사건의 청구 의소라고 기재한다고 그랬어요. 기재래 금전치고 사건에서는 대여금, 대금, 물품대금, 계약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 대여금 반환 청구의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소 또는 대여금 청구의소, 물품대금 청구의소, 이자료 청구의소 이렇게 합니다. 양수금 청구의소. 두 번째, 인도나 등기도 청구도 마찬가지. 물품 인도 청구의소, 건물 인도 청구의소, 토지 인도 청구의소, 소유권 이전기 청구서가 있습니다. 청구가 다수인 경우에는 이게 병합 청구가 되겠죠. 그런 병합 청구의 경우는 어떤 등 표시하면 등 청구소라고 쓰면 됩니다. 등장을 표시하면 돼요. 왜 대여금 등, 약소금 등, 토지인도 청구, 토지인도 등입니다. 옆 페이지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사건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손해성격을 표시합니다. 즉 9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의 경우는 손해배상에서 가로 안에서 자자로 쓰고 산업재해의 경우는 산자로 표시하고 의료 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의자로 표시하고 공예소송이죠. 공예소송은 환자로 표시하고 9번인 거 기타는 기자로 표시합니다. 국가배상 사건의 경우는 손해배상 국가를 표시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사건에서는 9번만 출제 이루어져요. 기타 사건들만. 우리 손해배상 사건들은 또 출제가 안 되는 것들인데 출제 안 되는 것들은 손해액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사건 출제할 때 사건 경우에는 앞에 사실관계를 읽게 되면은 사건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읽게 되면 사건명이 파악돼야 돼요. 자, 28회 사건, 작년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죠? 계약금 팔아서 계약금 돌려달라는 사건이에요. 계약금 등이죠. 계약금 등 청구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28위 문제, 27위 문제를 볼까요? 어떤 사건인지. 27위 749페이지 볼게요. 자, 문제. 김갑동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와서 다음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자신이 가져온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소장 작성을 하게 됐는데 아래 이에 적합한 소장 작성하시오. 다음,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간병인의 도움으로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간병인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간병의 겸이 많다는 치울서를 간병으로 채용했다는 겁니다. 치울서와 간병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을 받아보다가 2011년 4월 1일 사고를 났는데 그날 치울서가 침대를 교체해서 준다면서 제게 일어나라고 하였고 거기에 불편한 제가 침대에서 다 내리기 전에 치울서가 시트를 빼버리는 바람에 저는 바닥에 넘어졌다는 겁니다. A 사고예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찰을 받는 결과 저는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치울서는 본인이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했고 치울서에게 간병을 받기 싫어진 저는 그날까지 간병비를 모두 지급하고 치울서를 해고했다는 겁니다.
저는 A 사고로 1,000만 원으로 치료를 지시했고 치료비 전액을 받고자 최월선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고 답하던 차에 가압류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는다는 그런 법무사반을 듣고 최월서를 채무자로 해가지고 그런 은행을 지상처리해서 해서 예금 채권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어요. 가압류 결정을 받은 금액이 얼마죠? 400만 원이에요. 일부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죠. 일부만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1,0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만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됐어요. 그럼 나머지 600만 원은 그런 시효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금을 찾으러 은행을 방문한 최월서는 예금의 값낯을 알고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은 저는 최월서에게 압박감을 주려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번호부터 제도명령에 기재된 서류를 받긴 했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알고 있다가 거기에서 가압류를 해서 번호로 제도명령을 받았죠. 번호로 제도명령을 받았어요. 제도명령 불이행, 이 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 있는 가압류가 취소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본안호 제도명령 불이행으로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이거는 민법 17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취소진 때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2011년 9월 15일 가압류가 전부 소멸됐고 그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별점서류로 가압류 취소 결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올 초 결혼을 한 저는 부인에게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하다가 A사와 그 뒷일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라는 부인의 말에 힘을 얻어서 최월서에게 이행을 적적하는 문자를 보냈고 저에게 돈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단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간병계약상의 주의무를 다하지 않은 최월서에 대해서 여전히 채무불이행에 의한 설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가압류나 문자만 보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소송을 통해서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사고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고 최월서는 간병료도 1년이 지나면은 못 받는다고 하지만은 제가 입은 손해는 간병료 채권과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가압류나 문자를 보내는 것에 제게 유리하게 생길지 모르기도 하니 법무사님이 잘 살펴보시고 최월서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청구하는 호를 제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오랫동안 망설여 호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인이 이자는 청구할 생각이 없으니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사건이죠? 손해배상 사건이죠. 손해배상 사건. 기타 소송, 기타 사건이죠. 그 사건명 기재할 때는 기일을 표시하면 돼요. 이것도 결국 이제 문제, 이거를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제일 먼저 사건명을 해야 돼요. 사실관계를 읽으면서는 먼저 살릴 거 원고가 누구인지 그리고 피고 누구인지 이거를 확정해야 되는 겁니다. 원고 피고예요. 두 번째로 사건명이에요. 사건명. 사건명을 떠올려야 돼요. 사건명이 사라지면은 이를 그철해 가지고 바로 속가를 한정할 수가 있어요. 효과 산정 한정되면은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인지값, 인지액을 이거를 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건명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청구할 것인지 청구 취지가 떠올려지는 거예요. 앞에 사실관계 읽은 다음에 먼저 체크할 거 청구 취지죠.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당사자가 하고 속가까지 산정시키는 거 이게 사실관계 읽으면서 먼저 초안 이게 초안으로 갈 것도 초안이에요. 초안 작성. 사건명은 원고 피고는 그냥 동그라미 표시하면 돼요. 문제 읽으면서 사람 얼굴은 동그랗잖아요. 저 원고 동그라미에 두고 피고 동그라미 표시하면 돼요. 청구 취지는 이걸 초안으로 써야 됩니다. 청구 취지 초안. 답안지에 이외에도 초안지가 주어져요. 초안지 주어져. 그냥 백지하라 줘, 백지하라. A4 용지 백지 하나 줘줍니다. 그걸 초안지로 쓰면 돼요.
초안 작성을, 초안 작성할 때는 청구 취지 있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속가정해가지고 인재값, 이거를 산정시키는 거. 여기까지가 초안에서 쓸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 쓸 때는 별도로 목차만 떠올려가지고, 목차 위주로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거기서 맞춰서 쓰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에 쫓기지 않게 돼요. 자, 사건명 찾는 방법들은 문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포섭할 수 있어야 돼요. 34페이지에 다시 볼게요. 사건명 기재하는 거. 사건명은 그리고 항상 어떻게 써라고 그랬죠? 어떤 청구에서 이렇게 끝이 나도록 쓰는 겁니다. 이게 손해배상이면은 손해배상키, 손해배상 청구의소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좀 쉬고 하도록 합니다.